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은 기구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22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는데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그러려니 했는데 2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이가 감감무소식이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7년째 되는 해, 주변에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가 점점 30즈음이 되자 마음이 다급해져서는 남편에게 우리도 시험관 시술을 서두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병원 한번 가보자. 도련님 부부도 그렇고 내 동창생도 이번에 시험관으로 임신 성공했다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엄청 힘들다던데 그런 고생을 왜 해? 그냥 우리가 더 노력하면 안 되겠어? 내가 오늘 밤 병광세 같은 힘으로 자연임신의 기적을 보여주지. 이리 와, 허니. 저리 가. 나 농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란위에 맞춰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임신이 안 됐으면 이제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거야. 나는 어떤 고통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 난 괜찮으니까 우리 해보자. 응? 저는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고 아이가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당장 애 봐줄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괜찮겠어? 장모님도 농사 지으신다고 도와주시지도 못할 텐데. 부모님 도움 같은 호소는 기대도 안 해. 어차피 우리들이 키워야 할 애잖아. 나는 아기만 있음 어떻게든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나중에 제삿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이번 일에 얼른 동참해. 알았어? 알았어. 나야 어려울 게 뭐 있나. 당신 몸이 걱정이지.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남자는 비디오만 보면 되지만 여자는 미친 듯이 찔러대는 주사바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수면 마취를 하고 난제를 채취한다던데 저 때만 해도 찔러대는 주사를 꾹 참아야 했어요. 게다가 검사 결과 남편의 정자 상태도 안 좋고 제 난소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게 나와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심각한 아내와 운동성이 낮은 정자를 보유한 남편의 콜라보라니 그래서 그동안 자연임신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손쉽게 자연임신을 한 부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복 많은 사람들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존재한다니 난임 부부에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비극이에요. 아무튼 저희도 4번의 시험관 시술과 한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가까스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기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죽을 것 같은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출산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건강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도 귀하게 찾아온 선물이었기에 저희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렀습니다. 아들 이름을 용기라고 지었어요. 이 힘든 세상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라고요. 용기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쭈글쭈글하던 아기가 제 젖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꼬물이가 몸을 뒤집고 엉금엉금 기다가 보행기로 뒤뚱뒤뚱 걷기까지
한눈 팔지 않고 용기를 돌보았습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가 제 품 안에서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했습니다. 24시간 풀타임으로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잠시도 아들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들이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남편이 시샘하기도 했어요. 용기야, 이리 와. 아이고, 왜 또 엄마한테 가냐? 여보, 나 용기 친아빠 맞지? 응? 근데 용기는 왜 나한테서 안 안기는 걸까? 아빠는 담배 냄새 나서 싫어요. 그치, 용기야? 쭈쭈쭈쭈쭈쭈. 헐, 이거 너무 억울한데? 내가 요즘 용기 보려고 담배를 다 끊은 사람이야. 13년 애연가가 금연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뭐예요? 당신 몸에 아직도 니코틴 냄새가 배어있는 걸 어떡해? 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당신, 좀 더 분발하세요. 아니라니까.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용기야, 이리 와. 저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용기는 5번째 생일을 함께 보내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던 푸른 5월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놀던 아이가 그날 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숨소리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방법이 있겠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들어가고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용기의 심장 박동기가 삐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저녁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절규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이름만 한없이 불렀습니다. 용기야, 용기야, 눈을 떠. 용기야, 용기야! 응급실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괴로운 듯 오열하는 저희에게 다가와서 사망 선고를 했고 그렇게 저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제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우리 용기가 누워있는 작은 관이 화장터의 화염 속으로 들어갈 때 저는 남편에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용기 꺼내줘. 우리 용기 뜨거워서 안 돼. 여보, 우리 용기 좀 꺼내줘. 제발. 우리 용기 뜨거워서 안 된다고. 저는 울부짖다가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용기를 보내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말소를 해야 하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슬퍼서 먹지도 않고 눈만 퀭하니 폐인이 되어 있는 저를 본 시어머니가 죽은 아이 그렇게 잡고 있으면 못 쓴다. 너희들이 잘 보내줘야 죽은 아이도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잘 가는 거야. 하시며 이제 그만 아이를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던 아이 사망 신고를 하러 남편과 같이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동사무소 앞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이 주민등록 등본 말소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희는 주민등록 등본을 말소하기 전에 용기 이름이 찍힌 등본을 여러 장 뗐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요. 영원히 내 기억 속엔 5살인 아들의 이쁜 모습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즐겁지도 신나지도 흥겹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다시 가지면 쉽게 잊을 거라고 했지만 또 시험관 시술을 받을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2년을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며 무기력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큰 길까지 나갔다가 저에게 길을 묻는 여린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허리 높이쯤 오는 작은 꼬마아이였습니다. 많이 먹어봤자 67살밖에 안 되어 보였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를 군인처럼 짧게 자른 소녀는 여기에서 상당히 먼 동네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꼬마야, 거긴 여기서 꽤 먼 동네인데 버스로 12정거장도 더 되는 곳이야. 거기를 너 혼자 가려고?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은 없어? 혼자 다녀도 전 끄떡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을 잃어서 좀 무서워요. 어떻게 나한테 길을 물을 생각을 했니? 아줌마가 길을 잘못 가르쳐주면 어쩌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아줌마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에 이끌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양 눈 밑에 눈물점이 보석처럼 콕콕 박혀있고 입술이 붉고 도톰한 것이 얼핏 보면 여자아이로 착각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이리 오렴. 아줌마가 데려다 주마. 저는 아이 혼자 가기엔 너무 먼 길이라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손길에 솔직히 흠칫 놀랐지만 태어난 척 걸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아이를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길 건너 택시를 잡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 멀리 미친 차 한 대가 저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차를 발견한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를 냅다 잡아 끌고는 제품이 안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저와 그 아이는 보도블록 위를 대골대골 나뒹굴었습니다. 저희를 칠 뻔한 미친 그 차주는 내려서 사과하기는커녕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쏜살같이 질주하며 차를 멈추지도 않고 쌩하니 내빼더군요. 에이, 저 미친 새끼! 대낮부터 약 빨고 운전한 저 미친 또라이 새끼들! 싸그리 다 감방에 쳐넣어야 한디, 육실할 것들! 택시 운전사가 질주하던 차량에 쓰러진 저희를 목격하고 후다닥 달려나와서 뺑소니 차량을 향해 욕을 한대가리 퍼붓고는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안 다쳤습니까? 아이고, 아드님이 기절을 한 것 같은데 싸게 병원부터 가봐야 쓰겠는데요. 하면서 저희를 태우고 제일 가까운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부터 저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고 애타게 소년을 불렀지만 아이는 응급실로 들어갈 때까지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아이를 눕히고 나자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도 지금 이 아이 옆에 아무도 없으니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니 응급실 입원 수속부터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아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얘 보호자는 맞는데요. 애 엄마는 아니에요. 예? 그럼 부모님은 언제 오실까요? 당장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쩌죠?
그럼 검사부터 해주세요. 제가 아이 부모님 오실 때까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럼 임시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무명남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기 간호사님, 그러면 차용기라고 적어주세요. 나이는 7살이요. 애가 깨면 정확한 이름이랑 나이 물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병상 위에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없이 어리고 지극히 연약하며 그토록 가냘픈 생명이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는데 죽은 용기 얼굴이 겹쳐 보여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 그 아이에게 강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뇌진탕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사가 영양제 링거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실조라니요. 대체 이 아이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무심하면 자기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드는 걸까요? 아이를 굶기고 때마다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을 아이의 부모의 나판떼기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보호자도 없이 애 혼자 보낼 수 있는 강심장이라니. 아니, 매정한 부모라니. 아이가 깨면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고 아이를 찾으러 오면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며 자고 있는 아이 옆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슬픈 꿈을 꾸는지 아련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더군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쥐는 다정한 기운에 놀라 부스스 눈을 떠보니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작고 따스한 아이의 손길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니? 네가 정신을 잃어서 걱정했단다. 아이가 예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는데 주책맞게 울컥 눈물이 났어요. 제 눈물을 보자 아이도 따라 같이 울었습니다. 얘, 너 이름이 뭐니? 강명석이야. 너네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 오시라고 할게. 집 전화번호는 아니? 기억나? 아니요. 저희 집은 희망보육원이에요. 그랬습니다. 부모 없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의 형들을 따라 버스를 타고 체육공원에 놀러 나왔다가 형들을 놓쳤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마침 타고 왔던 버스 번호가 보여서 그 버스가 가는 방향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간에 로터리가 나오는 바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고 저희 동네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희망보육원에 전화를 넣었고 보육사가 올 때까지 제가 아이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니? 몰라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저는 보육원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전 보육원이 싫어요. 왜? 그냥요. 아이가 얼버무렸지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겁니다. 아이를 영양실조가 되도록 방치하는 곳이라면 대충 어떤 곳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보육사가 오기 전에
먼저 아이를 좀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요. 하는데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네 위장은 진실하고 솔직한데? 잠시 있어봐. 아줌마가 빵이랑 과일 좀 사올게. 병원 빵집과 편의점에서 산 빵과 우유, 복숭아 통조림을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얘,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아이가 빵을 다 먹고 방긋 웃는데 보육사라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육원에 잘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아이와 같이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그래, 건강하렴.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를 보육원으로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쓰러져 잤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로 대충 사정을 말했는데도 남편은 파김치가 되어 쓰러진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내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돌보는 이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보육원으로 가는 날이면 아이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와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4살 때 서울역에서 미아로 발견됐고 아동 임시보호소로 넘겨졌지만 친부모를 찾지 못해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다 보육원에서 정해준 거라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주 봉사를 하면서 아이와 점점 더 정이 들었고 마침내 남편에게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친정엄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힘든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며 입양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자기 핏줄 책임지는 것도 힘든 세상에 남의 핏줄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강아지도 키우다가 파양하는 게 사람 마음이야. 그러다가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 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 입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게 아니었기에 아무도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 원하는 저를 위해서 남편은 결국 입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흔쾌히 입양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나이 들면 자식밖에 없어. 하셨습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신청서를 내고 복주회를 통해 입양 부모로 적격한 지 재산 상태 등 입양 교육과 가정조사를 받아야 했고요. 입양 동기를 묻는 심리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차웅기라고 지었습니다. 웅기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웅기 사진을 보고 누구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너 형이야. 용기 형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단다. 하는데 제 손을 꼭 잡는 이 아이가 정말 용기가 보내준 동생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웅기를 예뻐하고 잘 때도 품에 꼭 안고 자서 남편이 질투 아닌 질투를 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어린 남자만 끼고 도는 것 같아. 나 몹시 서운해. 농담을 하면서도 웅기와는 좀 대면대면한 것이 어색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웅기가 초등학교를 가고 첫 어버이날에 우리 세 사람을 그린 그림 카드에 삐뚤빼뚤 쓴 글을 보고 눈물을 쏟고 말더군요.
카드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웅기 아빠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주 일요일 저와 웅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다녀왔고요. 때로는 운동장에서 캐치볼도 하고 축구도 가르쳐주며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는 꼭 공중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저를 기다리는 두 남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웅기는 애교도 많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였고 무엇보다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의 과신이었습니다. 웅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될 준비로 들떠있던 겨울, 남편이 심장마비로 이 달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식은땀이 난다고 해서 가게도 쉬라고 했는데 모처럼 동창 모임이 있다고 굳이 외출을 했어요. 남편의 마지막을 목격한 동창의 말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더니 갑자기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119 구조대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용기를 잃고 서로 슬픔을 나누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남편마저 잃다니 제 인생도 박복하다 싶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슬퍼하고 저를 일으켜준 것이 웅기였습니다. 슬픔에 못 이겨 며칠을 이불 속에 드러누워 있는데 웅기가 끼니 때마다 죽을 챙겨서 왔어요. 엄마,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통조림 복숭아를 하나 포크에 찍어서 내미는데 먹을 힘이 없어 고개를 저으니 웅기가 들리락 말락한 소리로 차라리 내가 아빠 대신 하고 웅얼거리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놓고는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을 하게 만들다니. 정말 저는 부모 자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오늘까지만 슬퍼하고 내일부터 힘을 낼게.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았다. 저는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 경제 상황부터 타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주방 아주머니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웅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지런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애를 키운다고요? 가능해요? 혼자 살기도 벅찰 텐데 왜 그러고 살아요?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면서 은근슬쩍 파양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이 듣기 싫더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는 자식이 아닌 줄 아세요? 웅기는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예요. 누가 뭐래도 제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입니다. 파양 같은 소리 할 거면 듣고 싶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유난스럽다, 고생을 사서 한다, 수군댔지만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웅기는 어릴 때 죽은 아들이 보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웅기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웅기가 병원에서 내 손을 꼭 쥐었을 때부터 웅기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웅기 역시 효자로 자라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도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눈 팔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얼른 합격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노라 노래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웅기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제조공장에 알바를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기계에 다리가 끼어서 그만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박복해도 이렇게 박복한 년이 또 있을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다리병신으로 만든 애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웅기는 울지 않고 의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이러더군요. 엄마, 오늘 텔레비전을 봤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왔어. 팔다리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웃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러고는 열심히 치료와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더니 보란듯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웅기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꼬박 1년이 걸렸지만요. 재활치료가 끝날 때쯤 웅기는 인공다리를 맞추었어요. 이 녀석이 인공다리를 부착하고 걷는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나 보더라고요. 저를 놀래켜주겠다고 수도 없이 노력한 결과 제가 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날 병원 로비에 두 다리로 서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놀랬다가 감격해서 또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고 웅기한테 달려가 기특한 내 새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고도 서툴었지만 비틀비틀 걸어오던 웅기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웅기 치료비에 간병을 하느라 제가 가게도 자주 빠지게 되면서 저희 집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웅기가 산재니까 배상금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회사 측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더구나 일용직 알바생 주제에 배상까지 바라냐며 저희를 시정잡배 취급을 했어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회사를 찾아가 이것저것 질문을 해도 담당자는 딴청만 피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걸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충족해야 할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소송을 할 형편도 여력도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는데 산재 가족 모임에서 어떻게 알고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궁핍해져 갔습니다. 웅기가 의족 생활에 익숙해지자 복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나섰습니다. 의욕에 불타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고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다는 사회적 기업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웅기는 한 번에 5군데나 이력서를 넣었는데 모두 면접에서 낙방하자 크게 낙심을 했어요. 제 딴에는 장애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인 것 같았는지 엄마, 안 되겠어. 6개월만 시간을 줘.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게 더 빠르겠어. 하며 공무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안 되는 취업 준비 안 하고 시험 공부하는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김밥집에 나가 부지런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졌어요. 느낌이 쎄해서 유방을 만졌는데 멍울이 소름 끼치도록 딱딱했습니다. 처녀 시절에도 가슴에 멍울이 하나 있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그게 기름덩어리며 안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름덩어리 종류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아플싸.
그 멍울이 눈에 띄게 커져서는 통증까지 유발하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기에 제 인생이 너무 각박했네요. 유방검사를 안 한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서 서둘러 유방외과로 갔습니다. 쎄한 기분은 역시나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유방암 3기라고 확진하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약동하는 봄, 사람들은 어디론가 부지런히 제 갈 길을 가고 제 눈에 들어온 벚꽃은 유난히 화사했습니다. 다행히 산정특례가 되어서 치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수술비며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무슨 항암 치료인가. 치료가 사치 같으면서도 이제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너무 억울해.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체념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를 보니 겨우 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쌀을 팔아도 모자랄 판에 항암 치료라니 사치가 아니고 뭐예요. 통장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걸 옹기가 보고 놀래서 물었고 기어이 제 입에서 유방암 3기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 당장 빚을 내서라도 항암 치료부터 받아. 치료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떡해.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을 거야. 옹기는 희망을 잃지 말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한 번만 더 견뎌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힘을 내고 친정에 아쉬운 소리를 해서 치료비를 빌리고 항암 치료부터 들어갔어요. 산정특례라서 치료비가 생각보다 들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만일 병원 검사비가 40만 원이면 제가 내야 할 돈은 겨우 2만 원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었죠. 저는 12번의 항암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 덕분인지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5cm에 가깝던 암덩어리가 기적처럼 쬐끄만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효과 좋은데요? 림프절 전이만 없으면 유방은 전절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하면서 부분 절개로 수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뜻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겨우 1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또 억장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옹기도 사정을 알고 취업을 하겠다며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불합격과 낙방, 탈락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도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의 얼굴에 초조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밝히고 취업을 하려고 애쓰는 옹기를 불러앉혀서 그냥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세상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게 아니야. 산재 손해배상도 그렇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더 살기 어려운데 장애까지 있으니 오죽하겠니. 옹기야, 그냥 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옹기 생각은 어때? 엄마, 이번에 지원한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엄청 내실이 탄탄하고 비전이 있는 회사예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장애인 특별 채용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라서 이번엔 정말 필사적으로 해보려고요. 엄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떨어지면 그럼 포기하고 시험 공부 시작할게요. 또래 친구들은 방학이라고 일본이다, 유럽이다, 해외여행을 가고 밤마다 클럽에서 젊음을 불태울 때
웅기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웅기를 보는 제 마음이 애틋하고 짠했습니다. 한편으로 내 아들이라 그런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저는 웅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웅기야, 엄마도 기도하마. 이번엔 꼭 합격시켜달라고.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데요. 당당하게 면접 보고 꼭 합격하고 올게요. 웅기가 면접을 보러 간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저는 남편과 용기 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용기야,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으니 부디 힘을 줘. 웅기가 하려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줘. 여보. 그건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저를 향한 기도이자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웅기는 반가운 합격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관문 앞에 웅기와 함께 서 있던 처음 보는 중년 남자. 누구? 하고 물으니 웅기가 오늘 면접 본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왜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허리를 굽히며 몇 번이고 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웅기 어머니. 제가 웅기 아버지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웅기는 제 아들인데요. 네, 어머님 아들이면서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잃어버린 제 친아들이거든요. 예? 웅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한눈에도 웅기와 몹시 닮아 보였습니다. 어지럽고 무서워서 웅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웅기가 전해준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날 웅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에 반드시 취직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 사장님도 면접관으로 나와 계셨는데 웅기가 면접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의 눈은 웅기 얼굴에 시선 고정. 면접 내내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고 합니다. 웅기는 속으로 왜 저러실까? 사장님이 선호하는 관상이 아닌가 싶어서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실한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어필하려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다고 해요. 지금 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과 함께했던 추억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는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 불행한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란 걸 자각했습니다. 이게 모두 저희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 덕분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유방암 3기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을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꼭 취직해서 저를 거두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웅기 씨, 그럼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라셨나요? 언제부터 보육원에 있었습니까? 네, 친부모님 얼굴이 아예 기억이 없는 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제가 4살일 때 서울역에서 발견되어 아동임시보호소로 이송됐다고 했어요. 저는 물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 얼굴이? 예, 전혀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양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듯 눈물을 닦은 뒤 한참을 조용히 옹기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낸 한마디. 옹기 씨, 아무래도 내 아들 같아요. 너무나 뚱딴지 같은 이야기에 옹기가 예? 하고 되물었고 사장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22년 전 사장님은 친척이 사는 부산 해운대로 여름 바캉스를 떠났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부산역에서 그만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친척에게 아들을 맡기고 잠시 기차표를 사러 간 사이에 아들이 실종되고 만 거죠. 혼비백산이 된 사장님 부부가 부산역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전국의 미아 보호소와 고아원은 다 뒤지고 다녔지만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발견된 곳이 서울역이라니. 난 당연히 부산에 있는 줄 알고 부산 경남 일대만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그래도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단다. 저기 사장님, 제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22년을 기다렸어. 단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네 얼굴은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볼까?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틀림없어. 네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아봤단다. 우리 집안 사람들 특유의 하관이 뾰족하고 입술이 도톰한 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꼭 빼닮았는데 순간 아버지가 환생하셨나 싶을 정도였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눈 밑에 있는 눈물점. 내가 어떻게 있겠니? 아마 네 오른 이마에는 베인 흉터도 있을걸? 옆구리에는 푸른 점도 있지? 맞아요. 저 오른쪽 이마에 훅 패인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푸른 점도 있어요. 내 말이 맞지? 내 아들이라니까. 내 아들 맞다니까. 민구가. 사장님은 북받치는 감정을 못 이기고 달려가 옹기를 얼싸 안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니, 나에게 친아버지가 계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민구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전국을 다 다녔는데도 감감무소식이더니 이렇게 제 발로 걸어오다니. 어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민구가. 내가 널 찾으면 업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겠다 했는데 어디 이리 와서 나한테 업혀보려. 아빠가 업어줄게. 이리 와. 사장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현재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몽타주 사진을 만들었고 가족 DNA를 경찰청 미아찾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렇게 아들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단박에 자신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옹기 이마에 함몰되듯 살짝 패인 자국은 옹기가 갓난쟁이일 때 사장님이 떨어뜨린 테니스공에 맞아서 생긴 흉터였대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아들의 이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자신의 아들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집으로 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DNA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핏줄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만나기만 한다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기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웅기가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잃어버린 한쪽 다리에 생각이 미쳤어요. 양부모를 잘못 만나 아이가 고생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공장에 일하러 나가서 다리까지 다치고 다리 병신을 만들었어요. 아니, 당치도 않습니다. 웅기가 어머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벌써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아니, 웅기의 친아빠는 22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한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당장 웅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웅기가 조그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 친자 DNA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과 어머니께는 자주 문자도 하고 인사도 드리러 갈게요. 지금 어머니 옆에는 간병할 사람도 없어요. 가엾고 대견한 내 아들. 웅기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 사장님도 웅기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 봐도 100% 내 아들이라고 후원장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도를 다하는 내 아들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흐뭇하구나 하면서 웅기를 칭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웅기는 사장님의 친자임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웅기는 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까지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병원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웅기의 친아빠가 지원을 해주었고 다른 경제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도 지원해 주었는데 웅기는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왔고 퇴원을 했을 때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제 옆에 둘 수는 없었어요. 사장님과 약속했던 날짜가 눈 깜짝할 새에 찾아왔습니다. 웅기와 헤어지는 마지막 날, 저희 두 모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웅기야, 사장님 댁에 가면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절기에 옷을 얇게 입지 말고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때문에 고생하잖니. 알았어요, 엄마. 참 웅기야, 손톱 깎을 때 발톱도 잊지 말고 깎으렴. 매번 깜빡하고 발톱을 안 깎아서 양말 앞이 빨리 헤어진단다. 예, 엄마. 발톱도 잘 깎을게요. 웅기야, 수건 사용하고 거실 소파에 걸어두는 것도 주의하고. 친부모님이 애를 왜 이렇게 가르쳤나 하시면 어떡해. 예, 엄마. 수건은 꼭 수건거리에 놔둘게요. 그래, 우리 착한 웅기야. 네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봐 두렵구나. 엄마, 내 나이면 다들 독립하잖아요. 내가 기숙사나 군대에 잠시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장님, 아니, 아빠한테 개명을 해도 이름은 웅기 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웅기예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평생을 살 거예요. 고맙구나, 웅기야.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반짝반짝 빛이 났단다. 조그만 녀석이 그 먼 길을 혼자 씩씩하게 걸어와서 내 손을 잡았지. 아직도 네 손의 감촉이 어제처럼 느껴지는구나. 저도 그날 일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길을 잃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 붙이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엄마가 지나가는 걸 보고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고 물었어요. 엄마라면 나를 해치지 않고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랬어. 우리 아들이 나를 먼저 알아봤구나. 웅기와 저는 동이 터오는 새벽이 부디 더디 오기를 바라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웅기 말이 맞았어요. 웅기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독립을 했다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고, 친부모님 댁으로 가서도 저를 찐 어머니로 모시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웅기는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을 하면 유학을 떠났다가 후계자 교육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요. 산재가 아니라며 배상을 해주지 않으려던 회사 담당자가요. 웅기가 땡땡 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해배상금을 입금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웅기같이 선하고 용감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눈을 뜨면 거실에 놓여진 가족 사진, 남편과 용기와 웅기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다정하게 나의 안부를 물으며 찾아주는 나의 아들 웅기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고 웅기를 만나 비로소 제가 부모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른 정도 나은 종 못지않게 깊고 진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나긴 글을 쓰느라 힘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